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나 우려로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합니까? 더 이상한 건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도 정부도 입 다물고 있는 정체를 폭로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RP 매입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아주 비싼 물건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꼭 갚을게요. 일주일 뒤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 해서 1,0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1,200만 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또 일주일 빌려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1,400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상으로는 일주일짜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더 큰 빚이 쌓여가는 거죠. 한국은행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RP 잔액이 0.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2조 원으로 늘었고 3분기에는 4.5조 원, 4분기에는 무려 6.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12월 8일에는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갚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영구적으로 돈을 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화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처음 1조 원을 찍어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고 돌면서 신용 창출이 일어나 결국에는 14조 원의 효과가 납니다. RP 잔액 6.5조 원에 14를 곱하면 91조 원, 국채 매입 1.5조 원에 14를 곱하면 21조 원, 합계는 11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8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강남 아파트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첫째,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값이 떨어지니까요. 둘째, 부동산이 오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셋째, 주가가 오릅니다.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니까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2025년 강남이 급등했죠.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엔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받아야겠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저렇게 미친 듯이 푸는 건 뭔가 숨기고 있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PF 대출이에요. PF 대출이 뭘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견했으면 수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 라며 4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2025년 암은 전이 됐고 수술에도 살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의 PF 대출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2022년 상황을 보면 PF 대출이 부실 초기 단계였습니다. 땅을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죠. 구조조정 비용도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돈을 마구 풀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금리 내리면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했죠.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시행사들이 4년간 이자만 갚다가 완전 깡통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천문학적이 됐죠.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80조 원은 바로 이 좀비 PF들이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모든 것은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긴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뭘 했을까요? 오히려 돈을 풀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는 다 방어 준비를 하는데 한 나라만 우리는 괜찮아 라며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PF 대출은 좀비가 됐으며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렸습니다. 선진국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보겠습니다. 부실은행을 파산시켰습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했죠. 단기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해결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2025년은 어떨까요? 모든 걸 살리려고 합니다. 단기 고통을 회피하고 장기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죠. 당장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즉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PF 대출 중 회생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죠. 단기 충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술을 끊듯이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 즉 금융 쇼크가 옵니다. 1년에 걸쳐 서서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PF 부실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외국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죠. 오히려 신뢰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점검하며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들으면서도 불안하시죠? 왜 갑자기 소방호스 점검에 뭔가 불날 조짐이 있나? 분명 시장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와, 뱅크런이라뇨. 말도 안 되죠? 여기에 저는 2026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버틴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 사주기를 시작하죠. 금리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거고 안정될 거예요. 위기 넘겼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요.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이 소진됩니다. 외국인이 다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됩니다. 한국판 SVB 사태, 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가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PF 대출 일부를 부실 처리합니다. 건설사 3개에서 5개 정도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충격이 옵니다. 부동산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하죠. 2026년 하반기는 어떨까요? 외국인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안정화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합니다. 2027년에는요,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릅니다. 건전한 회사들이 싼 땅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나중에 50%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미뤄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이 코앞인 경우 정치적으로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안은 뭘까요? 최소한의 RP만 유지하고 확대는 중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면 한국만 강경할 수 없습니다. 대안은 단기 유동성은 공급하되 구조조정 타임라인은 명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북핵 위기 등 안보 이슈가 터진 경우 경제 충격이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안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환율 방어와 점진적 정상화를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 왜 중요할까요? 시장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이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3.5%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돌파하면 외국인 이탈 신호입니다. 환율 급등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금리가 3.4% 이상이면 달러 자산을 20% 확보하세요. 3.5%를 돌파하면 달러 자산을 30%에서 40%로 확대하세요. 3.7%를 돌파하면 비상모드입니다. 해외 자산을 50%까지 늘리세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왜 중요할까요?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3단계입니다. 1차 경고는 1,500원, 2차 경고는 1,550원, 위험 구간은 1,600원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500원을 돌파하면 수입품 가격 폭등에 대비하세요. 생필품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겁니다. 1,550원을 돌파하면 해외여행,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세요. 1,600원을 돌파하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축소하세요. 세 번째, 한국은행 RP잔액. 왜 중요할까요? 한국은행의 패닉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월간 증가 2조 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시장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 증가하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하세요.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비상 상황입니다. 현금 확보를 우선하세요. 네 번째, 국민연금 채권 매입 속도.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구원 투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 25% 돌파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25%에 근접하면 금리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25%를 돌파하면 더 이상 방어선이 없습니다. 본인 판단으로 자산 배분을 하세요. 다섯 번째, 뱅크런 조짐. 왜 중요할까요? 가장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3가지입니다.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연설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분산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현금과 달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 PF 대출이라는 암세포는 자라고 있으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한다. 결과는 뭘까요? 2027년쯤 당신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증발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며 대비한다. 결과는 뭘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방어는 물론 증시까지 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국민연금 95조 원을 환율을 잡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1인당 수백만 원, 4인 가족 기준 수천만 원이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입니다. 20원만 더 오르면 1,500원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국민연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연금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2025년 12월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2024년 수익률 15% 역대 최고입니다. 언론은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보도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잘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 순대외 채권국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서 순대외 채권국이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안정적이라면 왜 이틀 전 정부는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또 연장했을까요? 일회성 조치였다면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세금 2억 원 빌려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 1억밖에 없어. 하지만 퇴직연금 통장에 1억이 더 있으니까 그거 빌려줄게. 어차피 나중에 쓸 돈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친구도 도와줬고 통장 잔고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20년 후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야 퇴직연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비상금 통장은 아끼고 국민연금이라는 은퇴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게 조용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달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에서 싸게 받아오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우리를 속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이 15%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낸 이유를 아십니까? 국민연금 운용 실력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둘째, 환율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34.32%였습니다. 해외 채권 수익률이 17.14%였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폭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서 29% 상승했죠.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100%, 200% 뛰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해도 20% 넘게 수익이 났던 해입니다. 어떤 종목을 골랐든 어떤 전략을 썼든 그냥 미국 주식을 사기만 했으면 돈을 벌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원화가 14.0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효과가 고스란히 수익률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주식이 달러로는 20%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서 생긴 수익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14%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34% 수익이 나는 겁니다. 20%의 시장 수익에 14%의 환율 효과가 더해진 거죠. 결국 34.32%라는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20% 이상 오른 덕분이 70%, 환율이 오른 덕분이 30%입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거나 뛰어난 투자 전략을 썼다거나 타이밍을 잘 잡았다거나 하는 실력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고 환율이 오를 때 추가 수익까지 얻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바로 그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원천을 정부가 직접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사과가 달리지 못하게 가지를 잘라내는 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외환 스와프라는 게 정확히 뭐고 전략적 환해지는 또 뭡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쓰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정부가 이건 정상적인 정책입니다 라고 해명할 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외환 스와프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외환 시장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외환 스와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게 달러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서 빌려줍니다. 담보로 원화를 받고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돌려주면 한국은행도 원화를 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안 올라가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은 거고요. 외환 스와프가 처음 시작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한도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650억 달러입니다. 3년 만에 6.5배가 된 겁니다. 2023년 4월에 35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6월에 50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12월에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2026년 말까지 재연장했죠. 이게 일회성 조치였다면 왜 계속 늘리고 연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전략적 환해지.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지라는 건 보험을 든다는 뜻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보험이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팔 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 위험을 막으려고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달러를 팔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50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이 1년 후에 달러를 1,450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1년 후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1,600원으로 올라도 국민연금은 1,4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죠. 환율이 떨어질 위험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그 이익을 못 받는 겁니다. 전략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이 약 4,855억 달러니까 15%면 약 5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6조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연금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지금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6조 원어치의 환차익을 미리 포기한 거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환차익을 의무적으로 막는 방식은 수익률을 제한하는 결과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험료만 날린 거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건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기금을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인데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GPFG는 1.9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우리 국민연금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노르웨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펀드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르웨이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기금의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이다. 단기 경제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수익의 3%만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환율이 폭등해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쓰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자. 이게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환율 안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 때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동원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했죠.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IMF가 2024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독 개입은 효과가 단기적이었다. 1998년 미일 공조 개입만이 10영업일 이상 효과가 지속됐다.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혼자서 환율에 개입해봤자 며칠 효과 보고 끝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돈 낭비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수익률만 깎아먹고 끝납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기금은 장기 투자 기관입니다. 단기 경제정책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연기금은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년 환율이 얼마가 될지를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정부의 역할과 연기금의 역할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이 할 일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처럼 우리 세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기금을 지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몰래 쓰고 국민들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 걸 알게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받을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해지를 최대 15% 86조 원 규모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으로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환해지를 안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번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2,250만 명이니까 1인당 약 7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30만 원이죠. 작아 보입니까? 이게 1년치입니다. 2026년까지 2년이면 1인당 15만원, 4인 가족은 60만원입니다. 환율이 50원 오르면 2년간 1인당 37만원, 4인 가족은 150만원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차에 못 번 1조 7천억 원은 2년 차에 투자되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연 5% 수익률로 30년 복리 계산하면 약 95조 원의 손실입니다. 1인당 약 422만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422만 원은 연금 4개월치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여러분은 65세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날리는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30대는 앞으로 35년을 더 내니까 복리로 약 600만 원 손해입니다. 40대는 25년이 남아서 약 400만 원, 50대는 15년 남아서 약 250만 원 손해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이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50년으로 5년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20% 깎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외환 스와프를 65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1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해지 규모가 115조 원이 되고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1인당 약 800만 원 손실입니다. 월 100만 원 연금 기준으로 8개월치, 거의 1년치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오르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진짜 외환 위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700원, 1,800원으로 폭등해서 기업들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수입이 중단되고 경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순 대외채권국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둘째,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경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이벤트나 국제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때 며칠 동안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조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재연장 결정은 이게 영구 제도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기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셋째,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도 해봤고, 재정 긴축도 해봤고, 구조개혁도 해봤는데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걸 해봤나요?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연금부터 동원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인데 2055년 고갈 예상으로 3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 월 150만 원만 받는 거죠. 여기에 환율 방어로 수익률까지 깎이면 월 14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월 140만 원으로는 집이 있어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3층으로 쌓아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은 의무로 내고 2층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나 ETF로 운용하세요. 원리금 보장형은 연 2에서 3%지만 주식형은 30년 장기로 연 5에서 7% 가능합니다.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 넣으면 연 2%는 2억 4천만 원, 연 7%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여유 있다면 연금 계좌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드세요.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환 스와프 한도입니다. 현재 65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 넘으면 경고 신호, 800억 달러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분기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700억 달러 넘으면 퇴직연금 불이백을 늘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입니다. 연말에 수익률이 발표되면 그해 환율 변동률과 비교하세요. 2025년 수익률 10%에 환율 5% 상승이면 실제 운용 수익은 5%입니다. 만약 수익률 5%인데 환율 10% 상승이면 실제 운용은 마이너스 5%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에 대비하세요.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다면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70세까지 일하세요. 5년 더 벌고 5년 덜 쓰면 10년치 확보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세요. 서울 월 200만 원이 지방은 월 1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를 늘리세요. 월 50만 원씩 30년이면 복리로 4억 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환율을 잡겠다고.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하겠다고. 그 대가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1인당 수백만 원씩, 가구당 수천만 원씩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기마다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말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을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고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개인연금을 시작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경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외환 스와프가 6.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경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율은 1,470원대에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400원대였던 환율이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24시간 모니터링을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데 왜 정부는 비상등을 켜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둘째, 환율 1,500원과 1,600원이 불러올 세 가지 충격파. 마지막,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3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 돌파했을 때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2%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70원이나 더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외환 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11월 초 사상 최고치 4,221포인트를 찍었지만 지금은 4,0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란이 터질 때마다 3,900선까지 무너집니다. 외국인은요, 11월 한 달간 무려 14조 4,56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판 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배 밑바닥에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구멍입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수출기업 이익 늘어나잖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더 오르는 거 아냐?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합산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가도 이들의 원화 환산 이익은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천조 원입니다. 이 중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은 약 900조 원, 비중으로는 27% 정도지만 거래 주도권은 여전히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상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환율 1,300원일 때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달러로는 77,000달러죠. 1년 뒤 주가가 20% 올라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와, 20% 수익이네? 아닙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달러로 8만 달러입니다. 수익률은 겨우 4%. 주가가 20% 올라도 환율 때문에 4%로 쪼그라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의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한국 경제를 강타할까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외국인 패닉 셀링의 도미노입니다. 영화관을 상상해 보세요. 100개의 좌석에 외국인 관객 27명이 앉아 있습니다. 영화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불보다 출구로 동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질서 있게 나가면 다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전부 뜁니다.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힙니다. 이게 바로 패닉 셀링입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은 27%입니다. 2024년에는 30.8%였는데 이미 3.8%포인트 빠졌습니다. 조용히 질서 있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건 불이야 소리와 같습니다. 조용히 걷던 사람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11월에 이미 14조 원이 빠졌는데 1,500원 돌파하면 한 달에 20조, 30조 원 규모로 쏟아집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수입 물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인 가정이 식비 80만 원, 기름값 2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씁니다. 갑자기 전부 15% 올랐습니다.
식비 80만 원이 92만 원, 기름값 20만 원이 23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이 11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6만 원이 더 나갑니다. 월급은 그대로 300만 원인데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 줄여야죠.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고 여행을 안 갑니다. 바로 이게 전국 5천만 명이 동시에 겪는 겁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수입 물가가 15% 폭등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의 절반이 수입품입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CJ제일제당,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을 자르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외환 보유의 고갈 위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비상금 통장에 4,307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천만 원은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60만 원 뿐입니다. 갑자기 집 지붕이 무너져 한 달에 100만 원씩 수리비가 듭니다. 260만 원은 2달 반이면 바닥나죠.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딱 이 상황입니다. 4,307억 달러 중 94%는 국채나 채권에 묶여 있고 현금은 260억 달러 뿐입니다. 환율이 1,600원까지 가면 정부가 한 달에 100억, 200억 달러씩 쏟아붓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가 치솟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겪었던 악순환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3장인데 모두 독이 든 카드입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집에 불 났는데 물통으로 끄는 거랑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한 달러 강세는 안 사라집니다. 금리 인상은 심장병 환자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가계비 1,800조 원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외환 주재 완화는 욕조 밑에 구멍 뚫린 상태에서 수도꼭지만 크게 트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전부 땜질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이 금리를 3%대까지 빠르게 내리면 환율은 1,400원대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튼튼해서 가능성은 30%입니다. 실패하면 환율은 1,700원까지 가고 코스피는 3,000선 붕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둘째, AI 수요가 계속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거대한 기둥처럼 코스피를 떠받칠 수 있죠. 가능성은 55%입니다. 실패하면 이 두 기업 주가가 20%, 30% 폭락하고 코스피는 4천선에서 3천선까지 일직선 하락입니다. 셋째, 정부가 100조 원 재정을 투입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조 원의 추가 투입은 국채 발행 폭증을 의미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회 통과도 어렵고 가능성은 25%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0% 곱하기 55% 곱하기 25%는 4%, 거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생존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처럼 경제도 3가지 계기판을 매주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환율 1,480원입니다. 댐의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포털에 달러 환율 검색하세요. 1,480원을 3일 연속 넘으면 빨간불입니다. 그럼 유통주, 항공주, 정유주 절반 이상 정리하고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이나 머니마켓 펀드로 확보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환율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일단 보유하세요. 하지만 비중을 너무 높이지는 마세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순매도 월 20조 원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 검색하세요. 20조 넘으면 패닉입니다. 코스피 비중 대폭 축소하고 미국 S&P 500 ETF나 금으로 갈아타세요. SPY VOO 검색하면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위기 때 오릅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이용하세요. 세 번째는 외환 보유액
월 50억 달러 감소입니다. 네이버에 외환 보유액 검색하세요. 50억 달러 이상 줄면 위기 모드입니다. 안전자산을 50% 이상 확보하세요. 안전자산이 뭐냐? 예금, 머니마켓 펀드, 국채, 금입니다. 주식은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특히 한국 주식은 20에서 30%만 남기고 전부 정리하세요. 부동산 투자나 큰 대출도 미루세요. 이 시기에 큰 빚 지면 위험합니다. 오늘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한국 주식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 환율 1,400원 돌파 때 설마 더 오르겠어 했던 사람들은 한 달 만에 12% 손실을 봤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더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경고등입니다. 외국인 자금 의존도, 수입 물가 민감도, 내수 기업의 취약성,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환율 1,480원, 외국인 순매도 20조 원, 외환 보유액 감소. 이 세 가지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